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란 오명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간의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쟁만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배치기 모습이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25일 동안의 국정감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이렇게 가족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자지요.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네, 쇼츠만 남은 국감. 송원석, 이기현 두 의원이 너무 가까워서 이 배치기가 코치기가 될 뻔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기현 의원은 나는 배 나온 죄밖에 없다, 살을 빼겠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국민들은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을 것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왜 국감이 이렇게 됐나. 국회의원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없애고 자기들만 남으려고, 자기들의 권력만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동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꼼꼼히 봤거든요. 국민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두 분 다 잘못하신 거예요. 두 분 다. 감정이 굉장히 날이 서 있었어요. 두 분 다. 먼저 시작한 거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누가 과하게 대응을 했고, 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다 빨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협치를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예, 정말 이 정쟁과 쇼츠만 남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보도를 보면요, 국감 쇼츠가 전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쇼츠용 국감 때문에 국회 보좌진 카톡방에서는 이 좋아요를 서로 눌러주는 품앗이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픽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튀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튀기다라는 거는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삭 부탁드립니다. 바삭바삭. 이거는 좋아요를 눌렀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은 보좌관들도 굉장히 극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츠라는 것이 앞뒤 맥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쇼츠를 만들고 그것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후원 계좌까지 올렸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쇼츠라는 건 결국 휘발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의 현실이 휘발성에 너무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 배치기로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모습들은 여야 없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넘어서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감은 마무리되었지만 어쨌든 국회가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다시 한번 원내대표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기 정치에 많이 골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특히 광역지자체장에 좀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한 말씀들 그리고 강한 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갈등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지금 책임을 가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두 분 모두 지적해 주셨는데 이 운영위 국감에서 벌어진 이른바 배치기 사태를 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가지고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읽힙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뒤로 돌아서 배를 내미시니 걸어가고 있던 이기현 의원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전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기현 의원이 다가와서 배로 밀친 게 맞는데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은 저희가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만 민주당에 의한 포식 국회입니다. 다 집어삼키는 포식. 포식자. 민주당이 포식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고 야당에게 조금도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네, 서로 배를 먼저 쳤다. 여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녹취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현지 부속실장은 끝내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이유,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어제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오후 일정에 김 실장은 실제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난 나가라고 할 거예요. 신비주의를 깨는 게 더 좋아. 우 수석은 김현지 실장이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출석만 권한 거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에게 언제든 국감에 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라고 지시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여야 합의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루 종일 김현지 실장은 경내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알게 인지하게 된 시점은 4시 정도입니다.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김현지 실장한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서열이 위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온건한 강훈식 비서실장도 야당의 김현지 실세론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 답박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 자, 비서실장. 네, 강훈식 비서실장 저렇게 화내는 모습은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 일정 수행 때문에 불출석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오후에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있어서 국감에 나가야 한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사실 이 여야 합의라는 것이 민주당 마음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저는 부속실장이 됐으면 관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관행을 깨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게 아니고 부속실장을 부르는 거라면 관행이 필요한 거고 그 총무비서관이 아닌 김현지를 따로 부르려면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됐든 따로 일반 증인 채택이 됐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왜 관행을 깨야 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때도 관행을 깰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 모든 것은 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한테 정치적 이득이 조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닥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참 제가 볼 때는 협량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닥치고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세는 김현지 실장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실세 호소인이다. 김현지 실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서열이 더 위다. 지금 이 얘기를 했다가 강훈식 비서실장도 버럭하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반말로 고성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현지 실장이 전화를 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인정을 한 것이고 본인은 뭐 주의 조치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비서실장을 패싱하고 당시 총무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게 된 것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상황은 굉장히 좀 난감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김현지 실장의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것이 바로 드러났고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시에 언론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100% 출석을 장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상호 수석도 근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나가서 터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김현지 실장의 대기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보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민주당 내 그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건 나가지 말란 뜻이구나. 다만 국합은 대통령 그리고 배드캅은 민주당이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행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자면 처음에는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감에 출석할 때가 되니까 나오네 안 나오네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통령실에서는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1 부속실장으로 그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나와서 본인이 총무비서관이었을 때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다든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야당에게 저는 빌미를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만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걸 국민의힘이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냥 권력의 실세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공격할 때도요, 뭔가 이벤트가 있고 사안이 있을 때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실세 맞아요,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성남 때부터 쭉 했고 그동안 당에서 보여준 것도 영향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강훈식 비서실장 통하지 않고 김현지 실장에게 바로 대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권력은 거리하고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수행비서를 오래 했습니다. 권력 실세의 수행비서를. 사람들이 저를 무시를 못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모든 지시가 저한테 먼저 옵니다. 그럼 제가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 부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급하게 뭘 해야 되거나 굉장히 사안이 굉장히 뭐 이렇게 내밀하게 전달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이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느낌을 전달해야 할 때는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치권에 많이 있어 왔던 일이고 뭐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뭐 직무 규정에 뭐 있거나 이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국민이 못 받아들일 만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여러 의문을 남기고 우여곡절 끝에 김현지 실장은 결국 2025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동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다른 층에 있는 417호와 311호 법정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미리 동선을 분리했기 때문에 휴식할 때도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자택 등을 또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 물품으로는 크리스찬 디올의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이 명시됐는데
21g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앞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은 인정을 했는데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했었죠. 오늘 목걸이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 의뢰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 사용한 적 없다는 걸 입증해 보려는 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3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 건천궁 내에 명성황후 침실인 곤영합까지 둘러본 사실이 얼마 전에 알려졌었죠. 방문 이튿날 대통령 비서실이 공릉유적본부에 건천궁 내에 공예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약 일주일 뒤에 옥새를 보관하는 보함 2점 등 모두 9점을 대여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15일에 돌려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오늘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은 오늘이 처음이고요. 서로 그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겠죠. 그렇죠. 뭐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선은 아마도 겹치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시간도 비슷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10시 15분, 김건희 여사는 10시 10분이고 한 명은 4층, 한 명은 3층이었는데 이 둘은 겹칠 수가 없는 것이 공동 피고인의 지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통 보석으로 해서 나갔을 때에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는 만큼 이 동선에 있어서도 만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경복궁 건천궁 내에 있는 공예품을 빌렸다는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났거든요. 이 공예품은 왜 빌렸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시욕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내가 국가의 이런 유산도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겠지만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그냥 국가 공예품이야. 뭐 이게 뭐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이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내가 빌려왔어. 이런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런 거라는 의심뿐이 저는 들지 않고요. 근데 이거요. 국가 문화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 보존에 관한 법에 저는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게 대여가 됐을까요? 민간인이 그렇게 대여가 되나요? 아주 국가급 행사나 뭐 의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나 가능할 법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일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릉유적본부에 의하면 이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대여해줬다 이런 해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적으로 썼다면 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만약 이게 지난번에 종묘 차담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민간 외교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마크 로스코의 가족들을 만났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여를 한 이유를 분명히 적시를 했을 텐데 뭐 민간 외교라든지 이런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지 혹은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과시적으로 썼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규정 위반을 넘어서서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직권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또 경복궁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에는 같이 갔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줬다라든지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왕실 공예품 9점을 왜 대여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호남을 방문했는데요. 거센 반발에 부딪혔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6탄 저지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하가네! 장동혁 물러나! 전 아까 단추가 떨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참배 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참배 쇼로 일부러 항의 유발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혹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3번이나 지금 약간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윤석열 면회, 이 두 번째는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세 번째는 도대체 지금 광주를 왜 가신 거죠? 국민의힘의 당내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호남해서 아마 찾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정성을 보이면 결국 호남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도 품이 넓으시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통하리라고 봅니다. 호남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지 없었을 뿐 아니라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매달 거기를 왜 가지? 할 일이 많을 텐데 이해가 잘 안 돼.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싸늘한 호남 민심만 확인한 채 2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럴 줄 알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려 간 것이 아니냐, 쇼하러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저는 뭐 잘 갔다고 봅니다. 문제는 진정성과 일관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힘든 부분들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만약에 호남의 어떤 정서를 헤아리는 상황에서 갔다고 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요, 본인이 전두환 재판을 사실 계속 소홀히 하다가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투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법원 판사였을 때요. 그렇죠. 그때 부장판사 그 담당 전두환 재판 담당 판사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당연히 있잖아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이 한다면 이게 흘러가면서 충분히 호남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입장만 강요하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될 것이고요. 가면서 지속적으로 호남의 어떤 정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헤아리는 모습. 중요한 건 그 헤아림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헤아림. 네, 그 헤아리지 못하고 간다면 그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광주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당시에 전두환 씨 재판을 맡았었고 전 씨에게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윤 전 대통령 면회와 5.18 묘역 참배는 너무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광주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강성적인 발언을 했고 결국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된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서 우연히도 과거에 전두환 씨의 재판을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직무유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한번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조금 아까 김종일 최고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제 광주 방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내년에 뭐 어떠한 지방선거가 있기도 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고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APEC까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 행보를 하면서 광주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했지만 그 이후의 활동들을 보면은 조금씩 중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은 김민수 최고와 조금은 조용히 다녀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은 더 이상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장동혁 대표는 이제 매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방명록 쓰고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추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광주 시민들께서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받는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해명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호남행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또 그런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주셨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서 여론의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가 된 건 9월 셋째 주 조사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높았고요. 에이펙 성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0%로 3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약간 뒷받침하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좀 이렇게 돋보여야 되거나 홍보를 할 어떤 포인트가 있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그걸 가리는 역할을 더 많이 해온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하고 거기에 성공을 하면 또 민주당이 그걸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당이 모든 것에서 앞서가려고 하는 나 퍼스트, 미 퍼스트가 아니라 정권 퍼스트 전략으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선거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굉장히 당이 앞서가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명청 갈등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떨어지는 이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 보기에는 아직 뭐 미국과의 팩트시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중국과도 뭔가 제대로 결합이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사 자체는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아주 매끄럽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엔비디아 그 젠슨항 CEO가 우리 대한민국에 26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AI 강국으로 가는 어떤 토대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이펙이 마무리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그 뉴욕에서 유엔 연설을 하실 때에도 민주당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외부에서 외교 활동으로서 어떠한 성과를 받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박수를 치시는 시간마다 민주당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당 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새롭게 그 인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친명으로 그 되어 있었던 유동철 씨를 아예 컷오프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작년 총선 과정에서 어쨌든 영입을 했던 인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였었던 부산 수영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던 사람인데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는 컷오프 없다. 다 경선에서 모두 뛰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뒤집힌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청대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민주당의 행보라는 것이 과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굉장히 좀 의문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가는 모습들.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만큼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했었던 그 공약으로 끝난 거잖아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추석 밥상에 올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스스로 좀 자중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에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캄다운하는 시기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에이펙 성과 등에 힘입어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올랐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